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 영장에는 대선 자금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이재명 대표 수사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대검 국감을 보이콧했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의하자 항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라는 호재를 맞은 대치동을 둘러봤습니다. 금매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거주민들은 상가조합원 동의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남은 과제를 우려했습니다. 충북의 한 도로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공무원 등 3명이 차량에 치여 숨지고 다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충북도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연 관람 시 온라인 예매가 필수가 되면서 컴퓨터와 핸드폰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덕분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설악산과 오대산을 지나 다음 주 지리산 등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태는 대선 자금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 1원도 부정한 돈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에선 받은 돈이 과연 그것뿐이겠느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체포한 김 부원장을 지금 조사 중인데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취재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 부원장을 그냥 돌려보내진 않을 것 같죠? 네, 검찰은 어제 오전 체포한 김 부원장을 상대로 3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 중입니다. 김 부원장 변호사 입회 하에 해당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7억 4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이 돈을 요구했는지, 이재명 대표 경선에 돈이 쓰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금전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48시간이 지나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저지로 실패했지만 아직 영장 집행 기한이 남아있고 대검 국정감사도 있었던 만큼 오늘은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적시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못 박은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대선 자금으로 번지면 이 대표는 물론 불똥이 민주당으로도 튈 가능성이 있죠. 야당, 그것도 전국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대선 자금을 건드린 이면에는 검찰의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용 부원장과 이른바 대장동 팀의 관계를 위법 부당한 민관유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하다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는데 이후 2014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4천억 원대 배당을 받은 대장동 팀에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가 8억 원 상당을 마련해 몇 차례에 걸쳐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돈이 전달된 장소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네진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이라고 못 봤고 김 부원장은 2021년 2월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서 10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내고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당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돈의 용처를 확인하려면 이재명 캠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이 어제 체포된 뒤 공교롭게도 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풀려났습니다. 6개월에 연장된 총 1년간의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석방을 한 겁니다. 이 장면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겹치면서 야당은 이것이야말로 기획 정치 수사의 증거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구치소 문을 나오는 유 전 본부장들에게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 답은 송민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운동복 차림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를 나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자백하세요. 8억은 김용 검찰 압박해요 있었어요?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건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1,800억 원대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된 지 1년 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팀이 김용 부원장에게 7억 4천여만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함구했던 입을 열고 스스로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인정해 대장동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측은 당장 검찰이 회유해 입을 열게 하고 석방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검찰은 법대로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어 신변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예, 사실 대장동 문제는 그 의혹의 크기에 비해서 규명된 진실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선 자금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하나를 놓은 셈입니다. 물론 야당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변호사 접견 맞고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허위로 진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는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검찰은 변호인 접견은 헌법상의 권리라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박 중입니다. 예. 저희가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검찰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변호인을 임의로 못 만나게 했다. 이건 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검찰은 오히려 김용 부원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은 스스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검찰에 혼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혼자 진술했다, 스스로 거부했다, 변호인 접견, 자, 이 얘기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의 크기가 8억 원이라는 보도가 여러 건 있었고, 또 저희는 어제 이 시간에 정확히 7억 4천만 원이라고 특정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확히 얼마로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차례에 거쳐서 8억 원 상당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돈에 대해서 검찰에 747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하게 7억 4,7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건데요. 예. 대장동 팀이 4천억 원대 배당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현금을 만들기가 쉽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무엇보다도 현금 전달 증거를 남기려고 이렇게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현금 전달의 증거로 7억 4,700만 원을 줬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정확히 억 단위로 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리뭉실한 억 단위보다는 100만 원 단위로 정확히 인출한 뒤 전달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이 돈을 줬다는 정황을 입증하기가 좀 더 쉽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 검찰이 747보다 더 많은 자금 흐름을 추가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8억 원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7억 4,700만 원 줬습니다. 이게 더 신빙성 있게 들린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김 부원장은 20억 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왜 7억 4,700만 원만 줬을까요? 네, 대장동 팀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로 나눠서 7억 4천만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면 이후 추가로 몇 차례 더 돈이 건너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8월부터 언론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9월에는 검찰의 대장동 특별수사팀도 구성됐는데요. 결국 대장동 팀이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금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검찰은 이 돈이 대선 자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가 나는 돈 받은 것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그래서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받아서 대선 경선 과정에 사용했다면 당연히 이 대표가 7억 4천만 원의 최종 수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더 나아가 이 대표도 금품 수수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만약에 증명해내면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건 결국 민주당을 상대로 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 체포된 어제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입을 열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불법 자금은 단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분명한 좌표가 되는 말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결연한 대응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벌써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급 의원총회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탄압 피켓을 들고 검찰의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오후에 열린 최고위에서는 강한 표현으로 여권을 비난했습니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소환과 구속영장 신청, 다음 수수는 전직 대통령이 이미 자명합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부산 경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을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총선까지 지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될 경우 당내 반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의 기획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지금 야당의 주장이 정당한지는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입장은 황선영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는 국민들이 잘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지난 정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자는 해고까지 당했지만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검은 유착이라고 해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로 수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에 떳떳하면 문을 열고 법 집행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공무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일 뿐입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은 모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이라며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당 주도로 오후가 돼서야 국감이 열렸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의 방해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복 수사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쌉니다. 이런 식으로 단독기회를 하면 됩니까?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에 여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강행하자 국감 저지에 나선 겁니다. 보복 수사 중단하라! 보복 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야당 탄압 규탄한다! 여당은 국감장에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따지라며 국감 참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거듭 국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증인 선서를 했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국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증인 선서문을 김도우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죄를 짓지 말던지라는 발언을 놓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누가 죄를 짓다는 거야? 아 죄를 짓다고 하니까 영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30분 만에 국감은 다시 파행됐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고 이 모든 사단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존재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여당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남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위해서 민주당사를 들어가려는 검찰과 민주당 당직자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 검찰이 결국 압수수색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협의를 통해 자료를 이미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검찰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논란의 와중에 민주당 의원이 증거를 이미 다 치웠을 텐데 뭐하러 왔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어젯밤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량에 달걀도 투척하고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던 거라서 검찰이 그대로 방치를 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민주당 의원이 검찰 관계자에게 공개적으로 증거물을 치웠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을 대놓고 자백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에 해당해서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고 이 법조인이 앞장서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막는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여당도 거대 야당이 공권력조차 얕잡아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더불어부패 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권성동 의원도 파렴치한 범죄자가 핍박받는 성자가 되는 조국 수호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법무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피감 기관장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내후년 총선 출마를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긴 합니다만 이 중차대한 시국에 법무부 장관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자꾸 끌어들이는 게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앞다퉈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총선에서는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두 의원의 상임위는 국회 법사위고 현재 법무부 국감이 진행 중인데 피감 기관장 총선 차출 가능성과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감사위원과 피감 기관이 서로 한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종진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이 한치도 오해받지 말아야 할 시점에 법사위원들이 쓸데없는 발언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공명정대를 상징하는 직위로 정치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한다며 더 이상 차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인데요. 복지부 장관이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쯤으로 그 시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마스크 의무화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의무를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고 있는 그 사례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요국 대부분은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조 장관은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1월 시행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복지위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 거래도 논란이 됐습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신테카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이 큰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 충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 청장은 관련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야당에선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대여로 꼽히는 음마아파트가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곳곳에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호재를 맞은 대치동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주민들은 안도했고 급매도 자취를 감췄는데 실제 재건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단지인 만큼 상가 조합원 수도 상당한데 이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재건축 추진 23년 만에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어선 음마아파트. 조합원들은 묵힌 한을 풀었다는 반응입니다. 재건축 추진위는 본격적인 조합 설립 준비에 나섰습니다. 인근 부동산엔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오늘 들어서 매수 문의는 여러 분 계셨었어요. 언제까지 사면 괜찮느냐. 하지만 실제 재건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큰 규모의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다 아파트 밑을 지나는 GTX 신호선을 바꾸는 등 과제가 적지 않은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과 같은 음마가 고비를 넘기면서 목동과 노원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들썩이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차가 4대가 파손됐어요. 안전진단을 어떤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든지. 재건축 활성화가 투기 수요를 부추겨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연이은 금리 인상 속에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바다나 항만을 통해서 국내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힌 탓도 있지만 보안 규정이 느슨해지면서 항만 보안 사고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무역항. 한 남성이 보안 울타리를 뛰어넘더니 또 다른 남성이 뒤따릅니다. CCTV가 있는데도 베트남 선원 2명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올해 6월 또 다른 무역항에서도 외국인 선원이 보안 울타리를 산소 용접기로 자르고 달아났다 하루가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무역항을 통해 무단 이탈을 하거나 밀입국을 하는 등의 항만 보안 사고는 2019년 한 건이었던 데서 계속 늘면서 올해 현재까지 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각 항만들이 CCTV와 함께 감지기, 센서 등의 장비를 이중으로 달도록 하고 유예 기간을 뒀는데 지난 2019년 본격 시행할 때엔
지능형 CCTV 하나만 설치해도 되게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능형 CCTV만으로 항만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요 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되고요. 감지의 보조 수단으로 감시 시스템이 들어와야지 정확하게 탐지할 수가 있고, 해수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 규정을 완화한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항만 보안이 뚫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시 장비의 설치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항만을 통해 육지로 이탈했다 검거된 외국인 선원은 162명.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만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도색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수 작업 중이던 공무원 등 3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고용노동부가 충북도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도로엔 차선 도색용 페인트가 쏟아졌고 소방관들이 트럭에 끼인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지난 18일 낮 2시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8.5톤 화물차가 차선 도색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공무직인 40대 A씨가 숨지고 공무원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수거 작업 차량 뒤쪽에는 보호 차량이 없었습니다. 걷는 작업을 하다가 뒤에서 섰다고 차를 가면서 이제 그 아바쿠를 걷는 작업.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차량의 뒤쪽에는 항상 보호 차량이 자리해야 합니다. 숨진 A씨의 일부 동료들은 평소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었고 현장에서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거하는 차량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는 한 적이 한 번 작업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그런 건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는 당시 보호 차량이 역할을 못한 이유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차선 도색 작업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가을을 맞아 곳곳에서 문화 공연과 축제가 열리고 있죠.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에 미숙한 고령층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공연 관람 시 온라인 예매가 필수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사초롱을 든 시민이 고궁을 거닐며 가을밤 정취를 즐깁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창덕궁 상량정에 올라 대금 연주를 감상하고 부용지 연못에선 야경을 배경 삼아 추억을 남깁니다. 이렇게 밤의 모습을 좀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제한된 인원과 보니까 그게 좀. 창덕궁 특별 야간 개방 행사인데 하루 관람 인원이 15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온라인에선 입장권 구입 경쟁이 치열합니다. 창덕궁 달빛기행 예매 사이트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모든 티켓이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전화 예매도 받지만 전체 입장권의 12%뿐이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은 입장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복궁과 덕수궁 등에서 열리는 기획행사 참여자 80%가 2030 세대고 60대 이상은 2%입니다. 기차, 비행기 예매부터 금융사 특판, 각종 할인 행사 등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층은 소외되기 일수. 다 아무튼 답답해요. 손녀하고 둘이 살았는데 손녀가 어디 출장 가면 일남하는 것도 모르지. 이 때문에 최근 고령자 상대 디지털 교육이 속속 개설됩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나도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은 이들에겐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그림의 떡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 국민 일상을 뒤흔든 카카오 먹통 사태는 SKCN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시작됐죠. 화재 대응 매뉴얼이 어땠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반 구역과 마찬가지로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면은 곧바로 전원을 차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SKCNC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만약 이 가운데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다 같이 멈춰 선다는 얘기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불이 난 SKCNC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 매뉴얼입니다.
배터리 설비가 위치한 특수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방가스 살포를 제외하곤 두 구역의 대응 방법이 같습니다. 특수구역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일반 구역과 동일하게 전원을 차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SK CNC는 화재 당일 이 매뉴얼대로 전원을 모두 차단했고 배터리 한 개만 탄 화재로 카카오 서버 32,000대가 다운됐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형 UPS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전원이 끊어지면 전체 건물이 전원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매뉴얼대로라면 전력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할 때마다 건물 전체 전원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SK CNC는 전원 시설을 분산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 공급 차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159개, 2025년에는 188개까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먹통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을 차단하지 않고서도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거대 플랫폼 카카오가 그동안 어떤 위반을 일삼았는지 먹통 사태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위반을 해도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카카오 쇼핑의 라이브입니다. 종료된 영상을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해당 영상을 카카오 TV에서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또 초기 화면에 카카오의 상호도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메일 주소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연달아 법 위반 3건을 적발했지만 경고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카카오가 법에 위반한 내용을 스스로 고쳤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시정을 이미 한 상태라 그 시정 조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고 처분을 했고 앞서 지난 2020년 카카오 커머스는 이불에 자체 발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판매하다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엔 카카오가 상품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경고와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겁니다. 재발이 방지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인터넷 소비자 피해를 그나마 감소시킬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액만 4조 원을 넘긴 상황. 거대 플랫폼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주 변덕스러운 날씨로 고생하셨죠. 갑자기 찾아온 추위 덕분에 단풍은 더 고와졌는데요. 이번 주말 설악산과 오대산을 지나서 다음 주 지리산 등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설악산이 온통 울긋불긋합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면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더 선명해집니다. 단풍 색깔도 노랗고 빨갛고 초록도 있고 예뻤어요. 하늘도 예쁘고. 설악산은 산 전체의 80% 이상이 단풍을 물들며 절정을 이뤘습니다. 기암 괴석과 단풍이 어울려 설악산 단풍 명소로 잘 알려진 흘림골도 7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탐방객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더 고와진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작년하고는 달리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한국의 이 암벽들이 이렇게 예쁜지 오늘 감탄하면서 단풍은 하루에 20km의 속도로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소백산을 시작으로 계룡산과 지리산 등 중부 지역 유명산에는 오늘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올해 단풍의 절정 시기는 오락산이 오는 27일, 지리산 28일, 북한산 30일, 내장산은 다음 달 5일쯤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단풍의 절정 시기도 예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위협에 한미 양국이 여러 방향의 대응책을 논의 중인데 전술핵 재배치가 아닌 핵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로 관련 내용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전면 개편 중인 북핵 대응 연합 작전 계획에 핵 작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그동안 공개를 꺼려했던 핵 대응 정보를 연합 작전을 통해 우리와 공유한다면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핵 공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을 함께 짜 실질적인 핵 공유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핵을 사용할지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한 개의 핵 항모 전단의 연간 운영비만 3조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으로 순환 배치를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body should doubt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과의 핵작전 공유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엄청난 양의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붓고 전투기까지 띄우고 있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저 돈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으로선 돈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개성공단의 기계들을 몰래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일로 한 번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장면입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도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진 않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해 초부터 가동기를 동원해 전기를 공급하고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의료와 의료기기 등을 생산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생필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우리 기업이 두고 온 버스 300여 대도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서 2차례 항의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해상에선 북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접선해 물품을 옮겨 싣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민간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죠. 러시아나 중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장기 전략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정.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가 자금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돈을 못 갚게 된 겁니다. 이 레고랜드 사업은 전임 도지사 때 강원도가 보증을 서서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강원도가 이걸 갚자니까 액수가 너무 크다면서 사업을 추진한 법인한테 회생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난립니다. 돈을 못 받게 된 상황인 거죠. 금융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지난 2020년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2,050억 원의 자산유동화 기여보험을 발행했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만큼 금융기관 대출도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지키는 대신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에 나서면서 일파만파 사태가 커졌습니다. 지방 정부 보증어음도 부도 처리되자 당장 채권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현재 기업어음 금리와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웬만큼 높은 금리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속이 탑니다. 기업 사채보다는 등급이 위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디폴트가 나니까 저희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일부 중소건설사와 증권사는 부도설까지 나옵니다. 신급 취급은 아예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하더라도 그렇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사업 진행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증권사들은 다음 달 말까지 10조 7천억 원어치를 갚고 새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이 안 팔리면 증권사가 그 돈을 떠안게 돼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위원회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채한 펀드를 우선 가동하고 추가 펀드 자금도 즉각 요청하겠다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단시간 내 신용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로 강제 합병한 4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계엄령이 발효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점령지를 총력으로 방어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드론 공습에 국가 전력망의 40%가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는 단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부터 계엄령에 돌입한 강제병합지 4곳에 푸틴 대통령이 영토 방어를 위한 민병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Сегодняшней ситуации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надел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영토 약탈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민병대는 러시아 병력이 한계에 이르자 점령지 주민을 징용해 같은 민족인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Окупанти намагатимуться забрати чоловіків в свою армію. Будь ласка, уникайте цього так, як можете. Намагайтесь виїхати з окупованої території. 일부 지역에는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헤르손 등에선 주민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군사작전으로 전쟁 의미를 축소했던 푸틴이 이렇게 총력전에 나서는 것,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I think that Vladimir Putin finds himself in an incredibly difficult position. 오늘로 11일째 계속된 러시아 공습은 드니프로, 미콜라이우 등의 전력 시설에 집중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전력의 40%가 파괴됐다며 하루 최대 4시간씩 순환 정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국과 대만이 무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내에서는 중국이 올해 안에도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용 방공 시스템인 스팅어와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미국이 대만과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혹시 모를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하자는 취지입니다. The swift provis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services, we believe, are essential to Taiwan's security. 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중국의 공격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n my mind, that has to be a 2022 window or potentially a 2023 window.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Has started ticking unless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Taiwan can effectively bring about military and economic deterrence against that. 중국은 당대회 기간에도 대만 주변에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압박하고 있고 대만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박서보, 김창렬부터 일본 작가 쿠사마 야오이까지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5인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겪은 이들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92, 한국 미술의 산 증인인 박서보 화백의 묘법 연작은 수도승처럼 무수한 반복 행위로 자신을 비우는 포용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거지. 자기를 최대한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게 서양 미술이거든. 내가 즉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그에겐 단순한 색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산고의 결과물입니다. 색채가 인간을 치유하는데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자연의 색을 유인하는 겁니다. 한 번에 진한 거 입히는 게 아니고
동양화식 일로 그 기법일로. 마대위 물방울 연작부터 한지에 천자문을 새긴 회귀 연작까지 김창렬의 작품은 아무 의미 없는 물방울에 주변의 모든 빛과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곽서보 선생님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럴까요? 그리고 김창렬 선생님은 그 물방울이 사람이라 그래요. 어린 시절 알았던 편집증으로 점을 통한 무한의 세계를 표현한 쿠사마 야요이와 대형 캔버스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 세상과 소통하려 한 이우환,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자연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윤형근, 격변의 시대에 독창적인 화법을 구축한 작가들을 통해 근현대사의 고뇌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올해 국내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2의 주연을 맡았던 마동석 씨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제정한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영화예술인상을 받았습니다. 연극예술인상은 원로배우 신구 씨가, 구피풀 예술인상과 신인예술인상은 가수 하춘아 씨와 배우 출신 조은지 감독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까지 단 1승이 필요한 키움과 벼랑 끝에 몰린 KT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 오늘은 치고받는 혈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더솜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 단 1승만 필요한 키움이 먼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타격 5관왕 이정우가 1회부터 2루타를 때리며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은 3회 KT 오윤석의 송구 실책을 틈타 2대0까지 달아났는데요. 푸이그와 송성문이 연속 삼진을 당하며 추가점을 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반면 위기를 넘긴 KT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3회 말 강백호가 바뀐 투수 한현희의 뒷구를 공략해 이번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외야 관중석에 떨어지는 비거리 130m의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추격의 시동을 건 KT는 5회 투아웃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는데요. 2사 1-2루에서 알포드의 적시타로 2대2 동점에 성공한 KT는 후속 타자 박병호마저 안타를 때리며 경기를 3대2로 뒤집었습니다. 6회 2점을 추가한 KT는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키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회 이정우의 희생플라이 등 2점을 내며 추격했는데 KT도 황재균의 2타점 2루타 등 7회 석점을 달아나며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키움도 8회 초 김희집의 2점 홈런으로 막판까지 치열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현재 8회가 진행 중으로 KT가 8대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두 팀은 모레인 22일 고척돔에서 5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깃털로 시작해 깃털로 끝납니다. 검프의 운동화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검프를 떠나 날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상징하죠. 하지만 50년 넘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깃털도 있습니다. 아폴로 15호가 달 표면에 깃털과 망치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보인 뒤에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이보다 과묵한 깃털이 또 있을까요? 이건 새 날개짓을 형상화한 영상입니다. 한쪽 날개에서 깃털을 하나씩 뽑아서 4개가 빠지자 비행 경로를 이탈해버립니다. 하찮은 깃털 하나가 이렇게 새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는 영어 속담도 있죠.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 모이기 마련이라는 유유상종을 뜻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홍인길 총무수석이 한보게이트 때 말했습니다. 나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깃털일 뿐이라고. 몸통과 깃털론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복심이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신복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8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공언했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주요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도 했죠.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받다가 대정동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중단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다시덧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 선거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보면 법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혐의 사실이 이재명의 사람이었던 유 전 본부장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눈길을 붙잡습니다. 철옹성 같은 침묵의 벽에 왜, 어떻게 균열이 생긴 것인지도 궁금하죠. 결국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리스크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선거법 재판에 이어서 곧바로 터진 정치 자금 스캔들은 격렬한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이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았으며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것으로 떠하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이 대표 앞에는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같은 의혹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공정성의 한치의 의심도 받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이 대표도 이제는 아니다,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설명할 때가 됐습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 야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깃털이 새를 흔들다 였습니다. 때이른 추위도 누그러지고 내일은 비 소식도 없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합세하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심하겠는데요.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로 좁혀지겠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9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7도에서 출발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